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서플라이 체인의 구조 변화와 함께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G2로 올라선 중국이 최강대국 미국에 맞서는 투키 디데스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이전 동양의 문명은 확실히 서양보다 앞서 있었죠. 오늘은 500년 전만 해도 서양에 앞섰던 동양이 왜 서양에 뒤처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자랑하는 고대 중국의 4대 발명품은 종이,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죠. 이들은 분명히 인류 문명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종이는 오늘날 지식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기 105년경에 후한의 체륜이 처음 만들었고 793년에 바그다드에 전파되어 유럽까지 전해졌습니다. 또한 화약은 당나라 때 손사막이 단약을 제조하면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나침반은 사망오제의 황제가 우리의 조상으로 알려진 구려족의 우두머리인 치우천왕과 싸울 때 안개 속에서도 사방을 분별할 수 있는 진함차를 만들어 치우를 무찔렀다는 고사가 전해집니다. 나침반은 항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11세기 이후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에 전래되었습니다. 인쇄술에 관해서는 조판 인쇄술과 활자 인쇄술로 나뉩니다. 조판 인쇄는 우리나라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중국보다 100여 년 앞섰습니다. 목판 활자는 중국 원나라 때 회전 자판법을 발명했고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의 직지 심체 요절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 70여 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철광석을 누기기 위한 용광로 역시 기원전 200년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정어의 함선은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보다 5배나 더 컸습니다. 이렇듯 중국을 비롯한 동양은 서양 유럽보다 과학기술 면에서도 분명 앞서 있었습니다. 인구면에 있어서도 태왕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시절의 서유럽 도시 인구는 수십만 명에 불과했죠. 그러나 동시대의 베이징, 난징, 항저우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양이 우위에 서게 된 것은 15세기 대항해가 시작되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부터입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금과 은 등 자원을 약탈하여 부를 축적했어요. 당시 서양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으로 풍요로운 동방을 선망했습니다. 차와 비단과 향신료 등을 가져와야 될 경제적 유인이 충분했죠. 그러나 동양은 서쪽으로 갈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1500년대 동양과 서양은 기본적인 차이가 별로 없었죠. 중국이 자랑하는 4대 발명도 이미 서양에 전해진 터였습니다. 동서양 모두 농업을 기반으로 했고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죠. 그런데 동양과 서양은 혹독한 자연 환경에 맞서 싸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동서양의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는 제도적 차이였어요. 중국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고 유럽은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유럽은 끝없이 다투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세계였습니다.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무력 충돌이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충돌을 피하고 양보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도시와 영주는 작은 세력을 이루어 외적의 침입에 대항했습니다. 외부적으로만 보면 통일된 사회제도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착화된 전제정치의 중국은 혁신을 억제했고 여러 국가로 나뉜 유럽에서는 창의적인 경쟁과 의사소통에 적극적이었죠. 해상운송 조건은 북유럽 시장을 발달시켰고 기사도 정신은 합리적인 상업제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문화는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중국에서 당나라가 세워지던 7세기 초 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교가 탄생했죠. 그 이후 서양 유럽 문명과 중동 이슬람 문명의 충돌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바스 왕조에 밀려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가서 세운 옴미아드 왕조는 유럽의 이슬람 문화를 전파했어요.
아바스 왕조 시대는 이슬람 과학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슬람 수학자들은 그리스와 인도 수학을 바탕으로 산수 기하학과 뚜렷이 구별되는 대수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피놀 카메라의 원리, 무지개 현상의 설명을 비롯한 광학, 지도 제작 등에서도 서양에 앞서 있었습니다. 751년 아바스 왕조는 중국의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지배권을 빼앗았죠. 이는 동양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었는데 이때 당나라의 제지기술과 인쇄기술이 이슬람에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유럽에 전해져서 훗날 유럽의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이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인도에서 영의 개념을 받아들여 완성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당시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비해 열등했던 유럽이 이슬람을 통해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장차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슬람의 과학이 서양에 밀리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1세기가 끝나갈 무렵 영향력 있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그리스 철학 연구가 코란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이 내린 율법의 불가분성과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권력구조의 통일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 이후 이슬람권에서는 고대 철학 연구가 축소되었고 책은 불태워졌으며 자유사상가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인쇄술 역시 배척되었죠. 인쇄기를 사용하다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졌어요. 이슬람교와 과학적 진보를 조화시키지 못한 것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이 가능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독교 교리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럽의 통치자들은 로마 교황과 끊임없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동양의 유교 철학은 혁신을 저했고 지도층은 해금 정책으로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로 전락했습니다. 중세 유럽도 1000여 년간 신중심 세계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았죠. 그러나 끊임없이 지배 세력과 싸우면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계몽주의는 과학혁명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랬듯이 인쇄술의 발달은 문맹률을 낮추게 했어요. 책과 잡지와 신문의 보급은 생각과 의식에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1683년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합수부르고 제국의 수도 비인을 포위하고 항복과 함께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빈 공성전에서 결단력이 없는 투르크의 카라 무스타파가 머뭇거리는 사이 레오폴트는 폴란드 등의 지원군을 모집할 황금 같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연합군의 반격으로 비인 포위가 풀리면서 기독교 세력은 오스만 세력을 발칸반도를 지나 보스포러스까지 쫓아낼 수 있었죠. 빈 공성전의 의미는 기독교 문명이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인류는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자 이상이었습니다. 돈을 벌려면 배를 타고 먼 곳으로 나가 무역을 해야 했죠. 배는 왕실이나 영주 또는 대상인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방직기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양모로 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귀족에게나 가능했던 사치스런 꿈이었죠.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유럽은 공업화와 시장화의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경제활동이 토대가 되었고 인류가 생존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신냉전 시대를 맞아 앞서 있던 문명도 변화를 거부하면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